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지금 이번 주 주말, 즉 2025년 10월 24, 5, 6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스쿠버 다이빙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이 서귀포 70리 야외 공연장에서 일단 개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5일 토요일 오후에 여기서 이 잠수 의학 중에서 감압 질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허설 겸해서 오늘 한번 녹음을 해보고 지금까지 제가 감압 질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제가 감압 질환의 원인, 증상 이런 식으로 잘라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강의를 하면서 제 생각은 이 전체 파일을 하나 그 유튜브에 올려놓고 언제든지 감압 질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다이버들은 일반 다이버를 비롯해서 프로까지 혹은 다이빙을 즐기는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인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감압병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이빙은 안전하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제목을 감압 질환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감압 질환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때 그때 이 질환이 뭔지 감압병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더 이상 이 공식적인 한국 다이버 긴급 전화 자원봉사 이게 공식적인 것은 이제 아닙니다. 제가 한때는 댄 아시아 퍼시픽 소속의 한국 책임자로서 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진료하면서 목에는 마스크 걸고 사진을 찍을 만큼 젊고 건강한 아주 다이빙 닥터였습니다. 번호는 같고요. 제가 다이빙 교육에서는 패디에서 코스 디렉터 교육을 받았었고 SSI에서는 강사 평가관을 거쳐서 지금은 야인으로서 열심히 다이빙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압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 원인, 분류, 요거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압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감압병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상 및 징후, 그 다음에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감압병이다 아니다를 진단하는 방법, 현장에서 응급처치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궁극적인 치료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항공기 탑승을 하는 기준이나 치료 후에 다시 다이빙에 복귀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저도 이 원칙을 잘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압력 손상으로 보일리 법칙이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PFO, 원형공개존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 감압병과 관련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허용하는 만큼 토론 혹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감압 질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정의는요, 다이빙 하는 동안 발생하는 기포입니다. 공기 혹은 질소의 기포가 내 몸에 상해를 주는 것이 감압 질환입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중 체내에 형성된 기포가 동맥 혈액 순환으로 들어가거나 조직 내에서 들어가서 발생하는 모든 인체 손상을, 즉 버블 인주리가 감압
질환입니다. 감압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은 질소가 몸에 흡수되고 배출되는 어떤 그런 절차, 그 다음에 방법에 의해서 생기는 게 감압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DCS, Decompression Sicknes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포 생성 및 공기가 팽창 혹은 확장되면서 오는, 즉 숨참기 상승을 하는 경우에 내 폐 속에서 공기가 팽창하면서 폐팽창 상해를 일으키는 이 두 가지가, 다시 말씀드려서 질소에 의한 것과 일반 공기에 의한 것이 모두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감압병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은 사실은 헨리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강영철의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헨리의 법칙을 찾아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가 압력에 의해서 압축되고 팽창되는 그것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고, 이건 역시 제가 요것만 모아서 설명해 놓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찰스의 법칙, 달톤의 법칙, 나이트록스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즉 불익과 관계되는, 이렇게 다이빙 과학회 동호회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와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이빙과 관련되는 어떤 상해 혹은 현상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류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다이빙 교육계에서 분류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감압병이고요. DCS라고 말하고 Decompression Sickness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이빙하는 동안 높은 압력에 의해서 내 몸속에 녹아 들어온 질소가 내가 상승할 때 팽창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기포에 의해서 내 조직이나 혹은 혈류 속에 이 기포가 들어와서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것이 감압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압병은 질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빙을 마치고 상승을 할 때 숨을 내쉬지 않으면서 급상승을 하게 되면 내 폐 속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팽창하면서 폐포를 터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폐팽창 혹은 폐과다 팽창 상해, LOEI라고 적었습니다. Lung Over Expansion Injury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공기가 폐에서 빠져나오면서 피부 밑에 쌓이는 것이 피하기종이고요. 폐와 폐를 사고 있는 막 사이에 이 공기 버블들이 쌓이게 되면 폐기종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을 사고 있는 심장과 심장막 사이에 있는 종격동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기가 밀려 들어가면서 심장이 열심히 뛸 수 있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될 수 있고요. 이 경우를 우리가 종격동 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포가 바로 동맥피 속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동맥 공기 색전증이고요. 이 AGE, Arterial Gas Embolis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번 분류에서 말씀드릴 동맥 공기 색전증 중에서 뇌 쪽으로 가는, 즉 공기에 의한 중풍, 그것이 뇌동맥 공기 색전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에 C를 붙여서 KG라고 부르고, 그 C는 세리브랄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거는 주로 잠수의학계에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질소에 의한 감압병이나 혹은 폐팽창 상해에 의한 공기에 의한 상해나 모든 것을 그냥 감압병이라고 같이 부릅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압병, 질소에 의한 경우도 심해지면 뇌 속으로 공기를 밀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폐팽창 상해에 의해서 밀려 들어온 공기가 뇌로 가는 것, 이것도 뇌동맥공기색전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굳이 KG, Cerebral Arterial Gas 혹은 Air Embolism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흔히들 기뇌증이라고 하죠. 뇌 속에 공기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뇌동맥공기색전증과 병원에서 흔히 말하는 기뇌증은 사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병을 같이 놔두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똑같습니다. 질소기표로 인해서 오는 상해, 감압병이고요. 이것은 깊은 수심에서 긴 시간 잠수를 했을 때 내 몸속에 녹아 들어간 질소가 빠져나와서 생기는 것이고, 짧은 수면의식이나 급상승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숨참기 상승을 할 때는 폐포가 파열되어서 이것이 여기저기 들어가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뇌 속에 공기색전증이 되는 것은 CAGE 혹은 CAA이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즉 1번 분류에 있는 모든 것들, 마지막에 있는 동맥공기색전증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감압병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합니다. 이 강아지가 상당히 좀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을 넣어봤습니다. 감압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 즉 발병 요인이라고 하죠. 다이빙 전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 다이버 개인이 혹은 감압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소인이 있을까? 있습니다. 다이빙 관련, 주로 요요 다이빙이나 급상승, 너무나 짧은 수면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반복적인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이빙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감압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이빙 하기 전에 하는 어떤 행위 중에 우리가 고도에서 하는 다이빙이 있습니다. 즉 고도 300m가 넘는 산 속에 있는 어떤 호수 같은 데서 다이빙을 하는 경우, 저희들이 백두산에서 다이빙을 해야지 그 강사 훈련관, 트레이너가 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교육단체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이빙 여행을 가면서 항공기 탑승을 한 다음에 내리자마자 바로 다이빙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거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흔히들 한번 우리가 어디를 가는가 한번 따져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아닐라오에 갑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서 차로 한 3시간, 2시간 반 이렇게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서 적어도 한 5-6시간 쉬었다가 다이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시간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12시간 동안 쉬었다가 다이빙을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6시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헬리 다이빙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이 짓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옛날에 대구에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필리핀 가서 멀리 갈 때 그냥 헬기를 대절해서 가서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헬리 다이빙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페이스북에 헬리 다이빙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조팀들은 이 행위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리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헬기를 고도로 띄우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그것은 다이빙하고 감압병 걸린 사람에게 헬기로 후송할 때
지나친 고도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기 걸린 상태에서 다이빙하는 것, 지나친 술, 그 다음에 흡연, 이런 것들이 모두 감압병을 일으키는 유발 요소에 포함됩니다. 담배 끊으십시오. 다이버가 어떤 이유로 감압병을 잘 걸릴 수 있는 체질이라고 할까, 뭐 연령이라고 할까,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만은 감압병을 더 잘 일으키는 것 같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인정되고 있는 속설입니다. 뭐냐면 그 체지방이 많을수록 거기에 기포가 녹아 들어가는 그런 양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 다이버에서 감압병을 좀 더 자주 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체의 지용성, 그 지용성이라는 말은 모든 세포의 막은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잘 녹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다 치우고라도 비만은 몸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인데요. 이 연령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좀 짜증납니다. 예. 뭐 먹고 싶어 먹는 것도 아니고 먹다 보니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애들 보고 너 다이빙 하지 말라고 하니까 손가락으로 뽑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다이빙 할 때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축적되는 질소 기포가 성장판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아직 증명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험 다이빙 수준은 10세부터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주는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의 주니어 클래스는 수심도 제한하고 있고 12세 이상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주의를 요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뭐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질소를 몸에 흡수하는 것과 배출을 하는 어떤 기능에서, 능력에서 이런 좀 감소되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슷한 다이빙을 해도 노인에서 조금 더 감압병의 빈도가 높은 것 같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치는 않지만 저는 지금 수심 20m 이하로 내려가자고 하는 다이버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직도 30m 이렇게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한번 감압병에 앓았던 사람이 다음번에 더 잘 걸리는가? 라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한국에 있는 챔버에도 한 번 왔던 다이버가 다시 오는 경우가 절대로 흔하지 않아요. 아주 흔합니다,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감압병에 대한 감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에 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아무래도 이전에 한번 걸렸던 사람이 더 잘 걸리는 거 아닌가. 그것을 저희들이 버블 포켓이라고 합니다. 내 몸속에 버블이 끼기 좋은 주머니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저는 이것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지 않은 중증인 경우는 다이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감압병이라고 제 스스로 진단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그러나 뭐 챔버 치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담배 지금 타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끝에 보시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성공적으로 암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아주 해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이빙 하기 전이나 다이빙 하는 중이나 다이빙 후에 우리가 항상 물을 마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이 홍우일 강사분에게 물을 주고 있는 아주 고마운 다이버가
사진을 제가 많이 좋아해서 자주 써먹습니다. 그런데 탈수는 분명히 감압병을 일으키는 요인에 포함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기로는 다이빙 가서는 항상 오줌이 마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물을 많이 마시라. 그리고 물속에서나 물 밖에서 반드시 소변을 보시면 됩니다. 드라이수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장시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요즘 드라이수트에 P-밸브라고 해서 소변을 볼 수 있는 그런 밸브를 장착을 하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제가 이 앞에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성보다는 조금 더 다이빙하는 인구에 비해서 감압병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피임약을 먹는 경우에 이것도 약에 의한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보고되어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어떤 서천적인 구멍이 나 있는 경우인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다이빙을 마치고 상승할 때는 100% 내 조직에서 질소기포가 빠져나와서 정맥으로 들어옵니다. 정맥으로 들어온 그 기포는 우측 심방으로 들어오고요. 지금 제가 여기 찍는데 아마 화면에서는 좌측으로 보일 겁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를 돌려서 찍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측 심장으로 들어온 버블이 우측 심실로 내려가서 폐로 가서 우리가 호흡할 때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측과 좌측에 구멍이 나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기포가 좌측으로 가고 좌측에서 바로 동맥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신을 돌면서 감압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형공 계조증이 있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를 주고 별 특별하게 나쁜 프로필의 다이빙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감압병이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하면 지금 이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원형공 계종증 검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한 5, 6년 됐네요. 그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세종심장병원의 이현용 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협조해서 다이버 20명씩 4번의 다이빙 후에 기포가 생기는 것을 심장에서 초음파로 발견하는 그런 짓을 했고요. 그 다음 다이버 분들에게 원형공 계존증을 무료로 검사해주고 추후 계속 따라다니면서 검사해서 이 원형공 계존증이 있는 사람에서 감압병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증명했고 이것을 미국의 심장학회 내과 잡지에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왜 내가 다이빙 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하는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어느 병원이든지 괜찮습니다. 가서 원형공 계존증을 검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 원형공 계존증이 감압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요요 다이빙이 왜 다이빙에서 해로운가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압력 평형을 했다가 말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고 있으면 기포가 빠져나오는데 그때 또 압력 평형을 하게 되면 이때 기포가 우측 심방에서 좌측 심방으로 넘어가면서 감압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다이빙 할 때 어떻게 하면 감압병이 잘 오느냐? 저희들이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이야기하자면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권장 한계 수심은 30m죠. 그러나 최대 한계 수심을 40m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40m가 넘게 들어가서 시간이 1분, 2분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이빙 컴퓨터 자체도 감압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가 들수록 수심을 얕게 타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반복 재잠수, 한 번 다이빙을 하고 나서 수면 휴식을 1시간 정도 취하라고 하죠. 근데 이 시간을 자꾸 짧게 가지고 오늘 난 다이빙을 몇 번이나 해야 돼 막 이렇게 무리한 프로필을 진행하다 보면 몸속에 질소가 너무 많이 축적되어서 이것이 감압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사 한 사람이 학생 4사람을 교육을 한다고 치면요, 상승 훈련을 한 사람당 최소 4번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4사람을 하게 되면 14번을 하게 되고요. 이게 하루 만에 하는 건 아니지만 다이빙 강사들은 굉장히 감압병의 위험성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요령껏 합니다. 상승하는 수심을 적당히 낮게 해서 훈련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 잦은 상승을 해야 되는 경우는 감압병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다이빙하면서 너무 고된 작업을 하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죽자 사자 호흡을 하게 됩니다. 많이 합니다. 막 힘드니까요. 그러면 더 많은 질소가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이빙 할 때 너무 힘들게, 특히 조류와 싸우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용 쓰고 하는 것은 감압병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찬물 다이빙,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내 몸이 추위를 느끼는 다이빙이라면 그것을 찬물 다이빙으로 간주하고요. 테이블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실제 수심보다 적어도 한 4m는 깊이 갖는 걸로 해서 무감압 한계를 계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요요 다이빙입니다. 앞에서 제가 PFO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요 다이빙은 감압병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리버스 프로필이라는 게 있죠. 첫 다이빙을 10m 하고 두 번째 다이빙을 20m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첫 다이빙을 깊게 하고 둘째, 셋째를 보다 얕은 수심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리버스, 일반적인 다이빙 프로필인데, 이것을 자꾸 뒤집어서 하니까 감압병이 많아질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속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컴퓨터가 다이빙에 들어오면서 너무 무리한 리버스가 아니라면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다이버입니다. 근데 일부러 리버스로 아주 얕은 수심 먼저 하고 더 깊게 들어가고 세 번째는 아주 깊게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현명한 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요가 열심히 요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호주 밑에 있는 타스마니아 쪽에 수중에서 소위 말하는 양식을 하는 다이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게 꽤 유명합니다. 이 타스마니안 아쿠아컬처 다이버 프로필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프로필의 다이빙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제주도에 처음에 이런 양식을 시작하면서 물고기 양식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다이버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양식하는 업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위험한 프로필의 다이빙을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은 특히 너무 깊이 그리고 너무 자주 또 너무 오래 다이빙을 계속하기 때문에 본인도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이빙 커뮤니티에서 그런 업자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빙 이후에 이제 끝났습니다. 항공기 탑승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만 모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빙 이후에 등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어떤 그 다이버분이 어쩌면 뭐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주도에서 다이빙하고 한라산 올라가려고 하는데 괜찮은가 하는 걸 물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 물어오신 것만 해도 그분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고도에 대한 저는 스트레스는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내 몸속에 잔류해 있는 기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따뜻한 물 샤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탕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한 38도 되는 탕에 들어가서 막 20분씩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머리에서부터 그 흘러내리는 땀을 줄줄줄줄 절기고 있죠. 이 정도 되면 내 몸속의 피가 38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마치고 바로 숙소로 돌아가서 목욕탕에서 너무 뜨거운 물에서 오랫동안 하는 것, 사우나에 들어가서 너무 오래 있는 것, 이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샤워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이빙 끝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당연히 해롭습니다. 증상과 징후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계속 외우기가 힘들어서 초창기에는 웹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다녔습니다. 어쨌든 조금 비특이 증상이 다이빙 이후에 오는 알 수 없는, 설명이 되지 않는 피로입니다. 늘 운동하던 젊은 사람이, 늘 다이빙 하던 사람이 오늘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럴 때는 감압병이라고 간주하고 그 뒤에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는 이 근골격입니다. 즉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이 옵니다. 주로 관절의 통증이 오면 그 관절의 특성상 통증이 피가 튈 때마다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아픕니다. 그러나 근육에 오는 통증은 그냥 우리말로 찌근하게 아프다, 뭐 누지구리하게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두 가지는 통증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 주위에 근육통과 관절통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많이 견디기가 힘들죠. 그리고는 신경정상으로 몸이 저려옵니다. 따끔거리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이게 심한 사람이 이제 정신을 잃는 거죠. 의식을 잃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외에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다이빙 끝나고 나서 엄청 피곤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다이버죠. 그 다음에는 호흡의 어떤 증상을 느낍니다. 주로 목에 이물감이 옵니다. 가래가 낀 것 같이. 이것은 사실은 성대의 부종이 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대뿐만이 아니고 안면, 목 이런 데도 부풀어 오르는 것이 바로 임파계통의 감압병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 반점이 옵니다. 이것은 너무나 전형적이기 때문에 피부 반점이 나타나면 혹시 지금은 피부 반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운이 없는 사람은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귀 쪽에, 내이 쪽에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균형을 담당하는 거죠. 내이에 감압병이 오면 현기증이 옵니다. 그 다음에 피부 밑에 출혈 혹은 멍이 버렇게 됩니다. 이것이 피부 벤즈는 마치 두드러기처럼 또끔또끔 이런 어떤 반점이 나타나지만 이 경우는 굉장히 큰 멍이
들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심해지면 쇼크 현상을 나타냅니다. 한 번 더 적었습니다. 과도한 피로, 피부 반점, 통증, 부종, 혈액학 증상으로 출혈, 멍, 목에 이물감, 현기증, 시력장애, 손발의 저림, 의식 상실. 자, 여러분, 요런 거는 하나 캡처해서 넣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피부에 출혈처럼 나타난 피부 감압병이죠. 지금 이 덩어리에 나타난 이 정도가 전형적인 피부 감압병이고요. 이것은 팔에 나타났고, 이 팔에 나타난 이거는 제 기억으로 저희 처남 팔에 이렇게 나타나서 저한테 전화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뇌동맥 공기색전증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MRI를 찍어보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CT에서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뇌 속에 공기 버블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까만 어떤 이 핏줄을 따로 내려가다가 거기에 색전이 생기면서 그 아래쪽에 혈관에는 피가 없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감압 질환을 치료하는 주로 챔버 종사자들에게 설문을 쫙 돌려봤는데 그들이 414명의 유정상 다이버들에서 제일 많이 본 것은 통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피부 감각 변화나 이상 감각, 허약감 뭐 이런 식의 그게 나타났습니다. 참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쥐를 갖다 몰못을 챔버 안에 넣어서 고압으로 였다가 확 압력을 떨어뜨렸더니 이 버블이 눈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은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아주 못된 놈들 같습니다. 자, 정상 발현 시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고,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다이빙했고 이틀 전에 비행기 타고 왔고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 그동안 괜찮은데 오늘 제가 그 손발이 좀 저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압병 아닙니다. 1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게 반 이상입니다. 50%입니다. 그리고 6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90%입니다. 이 90%라는 말은 거의 다른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는 24시간 이내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머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대부분이 항공기 탑승 혹은 뜨거운 물에서 막 몸을 지져 붙이는, 그래서 체온이 상승하면서 버블이 커지는 이런 어떤 추가적인 요인을 줬을 때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감압병은 다이빙 끝나고 1시간 이내에 혹은 6시간 이내에 거의 다 나타납니다. 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빙 안 하면 감압병은 없습니다. 물론 파일럿에서도 이런 감압병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군 치료하는 병원에는 챔버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좋고요. 무감압 한계는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0m 수심에서 계속 작업을 하면, 레크레이션 다이버로서 싱글 탱크 다이빙을 한다면 무감압 한계 시간이 20분입니다. 근데 꼭 이것을 연장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이트록스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트록스 32%를 쓴다면 저희들이 수심 30m에서 무감압 한계가 30분으로 늘어납니다. 공기가 충분한지 안 한지는 다음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무감압 한계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승 천천히 해야 되고요. 너무 작게 상승했다 내려갔다 상승했다 내려갔다 하는 거 피해야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분당 9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9라는 수치는 30피트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패디의 경우는 분당 60피트 속도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안전정지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분당 18m는 좀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분당 9m 혹은 10m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심에서 장시간 다이빙을 하면 당연히 감압병 위험성이 많아질 거고요. 필수 감압을 요하는 다이빙을 했다. 테크니컬 다이빙이죠. 이럴 때는 정말 충분한 감압, 충분한 수면 휴식 시간을 가지고 최소 24시간 이상 시간을 가진 다음에 비행기를 타든지 다음 다이빙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수면 부족하면 많이 피곤해집니다. 감압병 위험성이 높아질 거고요. 재잠수 시대는 보다 얕은 수심에서 다이빙하는 게 좋겠다. 나이트록스 강추입니다. 저는 이 나이트록스에 대한 신봉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꽤 됐는데 지금도 저는 전 일정을 나이트록스로 소화합니다. 아직도 저는 하루 3번 다이빙을 하고 저녁 식사하고 술 먹는 친구들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자러 들어갑니다. 나이트록스는 다이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체입니다. 다이빙 이후에 고도 여행, 비행기 탑승료, 그 다음에 항상 건강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운동 좀 하십시오. 술 많이 먹고 하는 다이빙, 술쿠바 금지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쭉 해주시고,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의 경우는 심혈관 계통에 이상이 없는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이트록스. 저는 이 일반 공기는 스쿠버 다이빙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업자분들이, 다이빙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 리조트나 샵을 차리면서 이 나이트록스를 아주 싸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투자비에 같이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자, 다이빙 후에 항공기 탑승, 이것은 2002년에 제정되어 나온 건데 아직도 이게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고도 600m 이상 올라갈 때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로 올라가는 경우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비행기로 탑승해 보면 비행기 기내에 고도 12,000 올라갔을 때 기내 압력이 약 0.8기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다이빙 했을 때는 12시간 이상, 2번 이상 혹은 여러 날에 걸쳐 많은 다이빙을 했는 경우는 최소 18시간 이상, 감압을 요하는 경우는 18시간보다 훨씬 길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서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진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은요,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나 소변 검사로 확진을 내릴 수 있는 검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특히 감압병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물론 뇌동맥 공기색전증이라면 MRI, CT에서 공기를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쿠버 다이빙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5분 신경 검사라고 하는 것은 DAN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시해 놓은, 다이버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중증인지 아닌지를 한번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1시간 정도의 어떤 교육 과정에서 하는 짓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5분 신경 검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압병은
병원에서 하는 임상검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흔히 농담으로 질소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그 환자분들이 숨을 잘 못 쉬면 산소 혈액 농도를 측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측정해 보면 99%, 8%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질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은 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감압병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감압병으로 간주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초음파해도 기포 안 보입니다. 물론 갓다이빙 하고 나서 올라온 사람에게 심장에서 초음파해 보면 기포가 불컥 밀려들어오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압병이 아닙니다. 당연히 생기는 기포이고 그것이 폐로 가서 호흡할 때마다 신나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아야 하고 이렇게 어지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몸에서 초음파 해봤자 전혀 기포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이빙하고 감압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감압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감압병이네 이랬을 때 어떤 처치를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100%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100%가 없다면, 만약에 주변에 나이트록스가 있다면 32%라도 흡입을 시키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감압병 증상이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에서 산소 공급만 제 시간에 바로 해줘도 그것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챔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산소를 보트, 리조트 혹은 강사분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차량 뒤에 하나 실어 놓는 것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학생과 여러분들이 인솔하는 다이버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만약 감압병으로 환자가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고 이러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죠. 한 가지요, 회복 자세, 왼쪽으로 눕히는 건데 이것은 왼쪽, 오른쪽 바로 눕기 이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편한 자세로 누우면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어쩌면 뇌동맥 공기색동증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될 때는 좌측으로 눕혀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너무 상세한 이야기까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이렇게 소위 말하는 회복 자세, 좌측으로 눕혀서 머리를 어떻게 해주고 팔을 어떻게 베고 하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환자들에게는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 다이빙 교육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이미 그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과정 안에 이 산소 공급자 과정을 포함시켜 놨죠. 여러분들 꼭 그 산소통과 산소호흡기를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잘 배워서, 비록 내 거 아니라도 현장에 있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치료입니다. 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물을 줬으면 안 됩니다. 물을 줘야 되지 커피나 술이나 굳이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안 줘야 됩니다. 그냥 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소염제, 아스피린 같은 거 좋습니다. 그리고는 감압병 증상이 나타나고 고압산소 챔버에서 치료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회복 기간도 짧아지고 회복 이후에 후유증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챔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압병 증상이 없는데 나는 다이빙을 아주 많이 하니까 우리 회원 중에 감압병이 걸리는 것 같아서 챔버로 가는 경우에는 나도 따라가서 나도 주기적으로 질소를 빼주는
챔버 치료를 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압산소 챔버는 그 나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산소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놈이 미친놈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에다 불 붙이고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다이빙을 많이 하니까 내 몸에 어쩌면 계속 질소가 축적되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주기적으로 빼주겠다. 이거 아닙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내가 감기 걸릴까봐 오늘 아스피린 먹는 거 아닙니다. 내일 모레 내가 암에 걸릴까봐 오늘 항암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챔버는 감압병이라고 하는 병이 왔을 때, 혹은 이산화탄소 중독이 왔을 때, 그때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그 호주의 로얄 알데하이드 병원에 있는 챔버실입니다. 이거는 그 집처럼 생겼대요. 여기 휠체어에 환자 그대로 싣고 들어가고 침대도 그냥 들어갑니다. 밖에서 오퍼레이팅 하는 사람입니다. 내부가 이 사진이 좀 험해서 그런데 요 옆에 보면 혼자 앉아서 책 읽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챔버는 일반 레크레이션 레벨에서 감압병이 걸렸으면 주로 2.8기압,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m 수심에서까지의 압력을 올려서 거기서 100% 산소를 흡입을 시키죠. 자, 2.8기압에서 이 너스가 거의 3시간, 4시간 동안 일반 공기를 흡입합니다. 감압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와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바로 챔버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는 고압산소 챔버를 흡입하는 웃지 못할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챔버 치료하는 여러 가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8기압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시키는데 한 5분에서 7분, 그 다음에 100% 산소를 20분 흡입하고 5분 동안은 일반 공기를 흡입합니다. 이 5분을 에어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공기를 먹는 쉬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치료를 해보면 한 3시간 넘어가는 어떤 테이블이 나옵니다. 문제는 지금 너무나 많은 챔버를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런 어떤 공인된 테이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디파이, 조금 변형시켜서 짧은 시간 동안 치료를 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이것은 꼬맥스 30이라고 하는 4기압까지 올립니다. 만약에 내가 4기압으로 산소를 마신다면 큰일 납니다. 산소 중독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기압 올렸을 때는 트라이믹스를 사용합니다. 헬리움으로 산소의 압력은 2.8로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는 헬리움을 넣어서 흡입을 해서 쭉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그리고 다시 100% 산소로 2.8기압 이렇게 내려와서 감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감압 질환, 챔버 치료를 했는데 다이빙을 언제 하면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 됩니다. 자, 완전히 일단 회복됐으면, 특히 감압병을 일으킨 어떤 내 지난번 다이빙이 좀 프로필이 좀 무식했다,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치료해서 좋아졌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병에 한번 걸렸던 사람이나 그래서 챔버 치료를 받은 사람의 경우는 대안에서 권장하는 휴식 시간은 4 내지 6주입니다.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다이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계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내같이 다이빙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좀 빨리 해도 됩니다. 과연 의사로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이빙 잠수기에서 권장하는 다이빙 복귀 시간은 감압병에 한번 걸렸거나 혹은 챔버 치료를 받았거나 한 사람은 4 내지 6주 정도 쉬었다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압질환이 재발을 하느냐 하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걸렸던 사람들이 챔버에 자주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압병으로 인해서 어떤 골, 뼈, 괴사가 왔었든지 중풍이 왔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의 경우는 사실은 다이빙을 권할 만한 그런 스포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는 같이 다이빙 하는 분 중에는 감압병 걸렸다가 다시 너무 재밌게 즐겁게 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흔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챔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넣어 놨습니다. 이 고압산소 챔버를 다이버들은 그냥 다이빙 질환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챔버는 의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상 치료에 좋습니다. 중풍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장기 혹은 피부를 이식한 다음에 고압산소 챔버에서 치료를 해줘서 장기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도웁니다. 발각에 여기 보시는 그림이 이게 당뇨성 궤양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 고압산소 챔버로 남아있는 조직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압산소 챔버가 유명해진 게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이래서 이걸로 사람들을 많이 살려냈죠. 그 이외에도 많은 지금 의학적인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고압산소 챔버가 어디까지 발전하고 또 치료에 사용되게 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밑에 해녀라고 해놨습니다. 많은 경우에 해녀들의 감압병을 치료한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챔버를 병원에다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타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녀는 감압병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녀들은 감압병이 올 만한 프리다이빙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압병이 아니어도 감압병과 비슷한 증상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해녀 일을 수십 년 해오면 여러분들 혹시 바닷가에서 해녀들이 그 채취해온 해산물을 메고 나올 때 그거 들어주는 신랑 본 적이 있습니까? 다 본인들이 그거 들고 나옵니다. 그 몽돌 해변에 그 해안의 바위 섬을 걸어서 나오십니다. 무릎, 허리, 늙으면 다 아픕니다. 근데 그분들을 감압병이라고 집에 모시러 가서 챔버에 데려와서 챔버에다가 넣어서 그 산소를 먹입니다. 저는 단언코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게 산소 방사선 치료를 해서 그 조직이 이렇게 상해가 왔는데 산소 치료하고 나서 좋아진 그런 사진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름 준비했는 내용을 한번 쭉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으면 같이 의논할 수 있게 저기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전해 주십시오. 굳이 맛있는 커피 기프트콘 안 보내셔도 됩니다.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